한겨울 한양성 밖, 칼바람이 뼈 속까지 파고드는 밤이었습니다. 백정 막동이는 소 한 마리를 잡고 난 뒤 도축장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묻은 핏물을 지프로 훔치며 걷던 그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응애. 처음엔 들짐승 울음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막동이는 허리춤에 작은 칼을 꺼내 쥐고 조심스레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축장 모퉁이, 거적대기 더미 사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막동이가 거적을 걷어내자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갓난아이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아이가 얼어붙은 땅 위에 내팽개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느다란 팔다리는 간신히 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막동이는 황급히 자신의 누더기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살갗을 에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체온을 나눠주며 막동이는 허겁지겁 자신의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신 차려라. 얘야, 눈 떠봐라. 움막에 도착한 막동이는 부직갱이로 아궁이를 후비며 꺼져가던 불씨를 살렸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넣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아이를 불가에 가까이 눕히고 온몸을 비벼 문질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고 있자니 아이의 입술에 조금씩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살았구나. 살았어. 불빛 아래서 아이를 자세히 살피던 막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는 베넷 저고리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은 비단이었고 가슴팍에는 정교한 솜씨로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그를 몰랐지만 그 문양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양반집 자식이로구나. 막동이는 베넷 저고리를 벗겨 불빛에 비춰 들여다봤습니다. 자수실은 금빛이 감돌았고 문양은 학과 구름이 어우러진 모양이었습니다. 틀림없는 양반가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귀한 집안의 자식을 누가 어찌하여 백정의 도축장 앞에 버렸을까요? 막동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베넷 저고리를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연이야 어찌 됐든 내 눈앞에서 얼어 죽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 막동이는 베넷 저고리를 조심스레 개어 집단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던 무명천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아이는 따스해진 탓인지 조그만 입을 쪽쪽 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 막동이는 마을로 내려가 갓 새끼를 낳은 암소의 젖을 얻어왔습니다. 아이에게 조금씩 젖을 먹이니 아이는 눈을 감은 채로도 열심히 빨아댔습니다. 잘 먹는구나. 잘 먹어. 실컷 먹어라. 막동이의 거친 손이 아이의 보드라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백정에게 이 작은 생명은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흘이 지나자 아이는 완전히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막동이는 아이에게 돌쇠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자라라고 돌쇠다. 어떠냐? 아이는 방긋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막동이는 그 모습이 기특해서 연신 허허 웃음을 흘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백정 막동이가 갓난아이를 주워 키운다는 이야기가 마을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주막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것 봐라. 천한 백정 주제에 양반 자식을 키운다니. 베넷 저고리에 학문양이 있었다던데 틀림없는 양반 시지. 쯧쯧 저런 청것 손에서 자라면 그 아이도 청것 되는 거 아니요?
어느 날 막동이가 돌쇠를 업고 장터를 지나가자 아낙네 몇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막동이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 말 있으면 대놓고 하시오. 아니, 별말 있겠소. 다만 불쌍해서. 뭐가 불쌍하다는 거요? 아낙네 하나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아이 말이요. 귀한 집에서 태어나 백정 손에서 자라니 팔자가 기구하지 않소? 막동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귀한 집에서 버려진 아이요. 내가 아니었으면 얼어 죽었을 목숨이요. 그렇다고 백정이 양반 자식을 키우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백정이 사람 아니란 법 있소? 백정도 밥 먹고 똥 누고 자식 사랑할 줄 아오. 막동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낙네들은 쩝쩝 혀를 차며 자리를 떴습니다.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막동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막동이는 왜 이토록 남의 자식에게 매달렸을까요? 사실 막동이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도 한 여인을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정이라는 신분 때문에 혼인은커녕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다른 마을 농부에게 시집을 갔고 막동이는 평생 혼자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돌쇠는 하늘이 내린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가 100일을 넘기고 돌을 넘기고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막동이는 귀한 쌀로 백설기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백정 손에서 만든 떡을 어찌 먹겠소. 하지만 막동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떡을 길가에 두고 왔습니다. 이튿날 가보니 떡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몰래 가져갔을 것입니다. 돌쇠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두 돌이 되자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고 세 돌이 되자 아부지라고 막동이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막동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아부지다. 내 아부지. 어느덧 돌쇠는 5살이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돌쇠와 어울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돌쇠가 다가가면 아이들은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 백정 자식아. 돌쇠는 울면서 막동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저를 백정 자식이라고 놀려요. 막동이는 돌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가 백정이면 어떠냐. 너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살린 소중한 자식이다. 하지만 세상이 뭐라 해도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것만 기억해라.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막동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막동이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누군가 이 부자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돌쇠는 어느덧 10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제법 자라 막동이의 가슴팍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점점 더 수려해져 갔습니다. 오똑한 코, 또렷한 눈매, 잘생긴 이마.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생김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얼굴 좀 보게. 백정이 키운 게 맞나? 양반씨는 숨길 수가 없나 보지. 막동이는 돌쇠가 장터에 나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불편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괜찮아요. 아버지 일 거들고 싶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나를 따라오너라. 둘은 함께 장터로 향했습니다. 막동이는 소 한 마리를 끌고 갔고 돌쇠는 그 옆에서 묵묵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돌쇠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에서 돌아온 부자는 움막 앞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돌쇠에게는 물에 탄 막걸리를 주었습니다. 돌쇠야, 예, 아버지, 너는 아버지가 가진 전부란다. 저도 아버지가 전부예요. 막동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날 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나날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돌쇠가 15이 되던 해,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 한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15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돌쇠를 데리고 이웃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팔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보부상들이 약재며 천을 펼쳐놓고 호객을 하고 아낙네들은 나무를 사고 파는 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소를 끌고 장터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돌쇠는 아버지 옆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푸른 도포를 입은 양반 하나가 하인을 거느리고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양반은 50줄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염이 허연 것이 제법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양반이 돌쇠 앞을 지나치려던 순간 그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양반은 돌쇠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양반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것이. 양반은 손가락으로 돌쇠를 가리키려다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옆에 있던 하인이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어디 불편하시옵니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니라. 양반은 고개를 돌려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양반은 허둥지둥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막동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양반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돌쇠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습니다. 아버지, 저 양반이 왜 저를 그렇게 쳐다봤을까요? 글쎄다. 신경 쓰지 마라.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부자는 소를 팔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막동이는 돌쇠를 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본 양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던 것입니다. 자정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움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막동이는 벌떡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레 움막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동이는 칼을 집어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요? 사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김대감 댁 종놈이옵니다. 김대감이라니 누구 말이요? 낮에 장터에서 뵈었을 겁니다. 저희 대감마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셨사옵니다. 막동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낮에 그 양반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심부름이요? 사내는 품 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를 저희 대감마님께 넘기시오. 그러면 이 은자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넉넉히 대접하겠다 하셨사옵니다. 아이를 넘기라고? 그렇사옵니다. 이 아이는 원래 저희 대감마님과 인연이 있는 아이라 하셨사옵니다. 막동이는 손에 쥔 칼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돌아가시오. 내 아들은 누구한테도 넘길 수 없소. 사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잘 생각하시오. 이것은 대감마님의 뜻이오. 거역하면 그대와 그 아이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여러분, 이 얼마나 뻔뻔한 협박입니까? 15해를 친자식처럼 키운 아이를 은자 몇 냥에 넘기라니 세상에 이런 몰염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막동이는 칼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당장 꺼지지 못할까?
다시 이 집에 얼씬거리면 가만두지 않겠소. 사내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것이오.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오.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막동이는 한참을 문 밖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돌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다. 다시 자거라. 하지만 막동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평온한 날들은 끝났다는 것을. 저 양반이 돌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막동이는 돌쇠를 깨웠습니다. 돌쇠야, 일어나거라. 우리 떠나야 한다. 떠난다뇨? 아버지, 어디로요? 묻지 말고 따라오너라. 어서 짐을 꾸려라. 막동이는 움막 안에 살림살이를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집단 속에 숨겨두었던 돌쇠의 베넷저고리까지 챙겼습니다. 돌쇠는 영문을 모른 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부자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산길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낯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 머물다가 다시 떠났습니다. 이렇게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의 처지가 얼마나 딱했겠습니까? 평생을 한 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떠돌이 신세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막동이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품팔이를 했습니다. 소를 잡아주기도 하고 밭을 갈아주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아버지를 도우며 묵묵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동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밤새도록 기침을 해대는 바람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약을 지어 드셔야 해요. 괜찮다. 곧 나을 것이다. 하지만 막동이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습니다. 돌쇠는 품팔이를 해서 번 돈으로 약을 지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부자는 어느 산골 마을의 빈 움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막동이는 이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누워서 기침만 해댔습니다. 돌쇠는 나무를 해다 팔아서 쌀을 사고 약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돌쇠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돌쇠야. 예, 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곧 나으실 겁니다. 막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버지는 안다. 이제 때가 됐다는 것을. 막동이는 돌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 막동이는 일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돌쇠가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막동이는 집단 속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베넷저고리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돌쇠는 베넷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저고리에는 핫과 구름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네가 태어났을 때 입고 있던 옷이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렇다. 너는 원래 양반집 자식이었다. 15해 전 한겨울 밤 아버지가 도축장 앞에서 너를 주웠다. 너는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지. 돌쇠는 베넷저고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제 진짜 아버지가 아니신 겁니까? 막동이는 돌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피는 안 섞였을지 몰라도 아버지 마음속에서 너는 진짜 내 자식이었다.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단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낮에 장터에서 본 그 양반, 아마도 그자가 너와 관련이 있을 게다. 너를 버린 집안 사람일 것이다. 막동이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천안백정으로 살았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에게는 피가 흐르고 있다. 양반의 피가. 네가 원한다면 내 뿌리를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싫어요. 전 아버지 아들로 살고 싶어요. 막동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단다. 언젠가는 내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막동이는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돌쇠는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기침이 멈추자 막동이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베넷저고리를 잘 간직해라.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언젠가 내 진짜 뿌리를 찾아가거라. 하지만 기억해라. 너를 버린 자들이 아니라 너를 사랑한 이 아비를.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동이는 돌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막동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막동이를 산 아래 마을 공동묘지에 묻은 돌쇠는 사흘 밤낮을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5해를 함께 살아온 아버지가 떠난 자리는 너무도 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돌쇠는 무덤 앞에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품 안에는 베넷저고리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돌쇠는 한양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 뿌리를 찾아가거라. 한양까지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걸어서 고개를 넘고 또 넘었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돌쇠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했을 때는 초겨울이었습니다. 한양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돌쇠는 이 큰 도성 안 어디선가 자신을 버린 양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선은 살아야 했습니다. 돌쇠는 장터로 가서 품팔이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젊은 사람, 힘은 있소? 한 중년 사내가 물었습니다. 사내는 역관의 하인이라고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 주인 어른께서 집안일을 도울 사람을 찾고 계시오. 일은 고되지만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소.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관 댁이라면 양반 출입이 잦을 것이고 소문도 많이 들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쇠는 역관 김진사 댁의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청나라 말에 능통한 역관으로 사신 행차 때마다 따라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은 부유했고 드나드는 양반도 많았습니다. 돌쇠는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말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틈틈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사랑채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에 집중했습니다. 양반들은 술을 마시며 여러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이번에 사헌부에서 또 탄핵이 올라왔다던데. 허참, 요즘 조정이 어수선하기 짝이 없소. 돌쇠는 그런 이야기보다 집안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양반가의 스캔들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사랑채에서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김진사와 양반 몇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돌쇠는 술상을 나르며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나저나 민참판 댁 이야기 들었소? 민참판? 민경호 말이요? 그렇소. 30해 전에 본처를 쫓아냈다가 지금까지 후회하며 산다지 않소. 돌쇠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30해 전이라니 자신이 버려진 때와 비슷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지.
하지만 소인이 그 집 종놈한테 들었어. 본처가 죄를 짓고 쫓겨났다는데 알고 보니 첩의 모함이었다더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입니까? 돌쇠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소? 본처는 쫓겨난 뒤 행방이 묘연하고 민참판은 지금도 첩을 정실로 들여 살고 있다오.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지 뭐요. 다음 날부터 돌쇠는 민경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나가 보부상들에게 물었습니다. 민경호 대감 댁이 어디쯤 되는지 아시오? 북촌 양반 동네에 있지. 큰 기와집이니 금방 알 거요. 돌쇠는 쉬는 날이면 북촌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민경호의 집을 지켜봤습니다. 담장이 높고 대문이 웅장한 집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드나들고 가마가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는 용기를 내어 민참판 댁 하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댁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시는지요? 우리 집은 하인이 넉넉하오. 다른 데를 알아보시오. 그렇군요. 그런데 민 대감께서는 자제분이 많으신지요? 하인이 의아한 눈으로 돌쇠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묻소? 아, 그냥 궁금해서요. 하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현부인 소생이 둘 있소. 아들 하나, 딸 하나.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현부인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다른 부인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돌쇠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주막에 가서 술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아낙네들의 수다를 엿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습니다. 북촌 우물가에서 한 늙은 하녀가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돌쇠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멈, 민참판 댁에서 오래 사셨나 보오? 그럼 30년도 넘었지. 그렇다면 옛날 일도 기억하시겠군요. 할멈은 돌쇠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는 게야? 실은 제가 그 댁과 인연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멈은 한참을 돌쇠를 살피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쌍한 것들, 무슨 말씀이신지요? 옛날의 말이다. 우리 댁 본마님이 계셨지. 얼마나 어질고 착하신 분이셨는지 모른다. 그런데 첩년이 모함을 해서 쫓겨나셨어. 돌쇠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 본마님께 자식은 없었습니까? 할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지. 아들 하나를 낳으셨는데 그 아이도 함께 사라졌어. 아마 얼어 죽었을 게다. 한겨울이었거든. 돌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겨울. 자신이 버려진 때와 똑같았습니다. 혹시 그 아이의 이름은 아십니까? 이름은 못 지었어.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사라졌으니까. 돌쇠는 품 안의 베네쩌고리를 만져봤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경호. 바로 그자가 자신을 버린 아비였습니다. 돌쇠는 더 많은 진실을 캐내야 했습니다. 할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멈, 그 본마님께서 쫓겨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할멈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다. 알겠나?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할멈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 본마님 처소에서 남자 옷가지가 발견됐다는 소문이 돌았지. 대감마님께서 노발대발하시며 본마님을 내쫓으셨어. 하지만 말이다. 할멈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알고 있었어. 그게 첩년의 짓이라는 걸. 첩년이 몰래 남자 옷을 갖다 놓은 거야. 본마님을 모함하려고. 그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했지. 하지만 대감마님께서 믿지 않으셨어. 첩년이 워낙 교활하게 굴었거든. 게다가 대감마님께서는
그때 첩년한테 빠져 계셨으니까.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것, 그리고 자신까지 버려졌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첩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정실 행세를 하며 안채에 계시지. 대감마님께서 몇 해 전에 정식으로 정실로 들이셨거든. 그 여자의 자식들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 아들은 벼슬을 하고 딸은 좋은 데로 시집갔지. 모두 잘 나가고 있어.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은 버려져 백정 손에서 자랐는데 그 첩의 자식들은 떵떵거리며 산다는 것이 분했습니다. 본마님은 어찌 되셨습니까? 할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라. 쫓겨난 뒤로 소식이 끊겼어.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돌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억울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멈, 본마님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심씨 부인이셨어. 심씨 가문이 따님이셨지. 돌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할멈은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젊은이, 혹시 너도 그 집안과 관련이 있는 게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할멈은 돌쇠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돌쇠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민경호의 본처 소생이라는 것, 첩의 모함으로 어머니가 쫓겨났다는 것, 그리고 자신까지 버려졌다는 것 말입니다. 돌쇠는 역관댁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막동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그 거친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내 뿌리를 찾아가거라. 아버지는 복수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진실을 알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바로잡아야겠다고. 다음 날부터 돌쇠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참판댁 주변을 맴돌며 하인들과 친해졌습니다. 술 한 잔 사주며 옛날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조금씩 진실의 조각들이 모였습니다. 한 달 뒤 돌쇠는 결정적인 증인을 만났습니다. 민참판 댁에서 30년간 일했다가 늙어서 쫓겨난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주막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영감, 제가 술 한 사발 올리겠습니다. 고맙네. 돌쇠는 술을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민참판 댁에서 일하셨다지요? 그래, 30년을 일했지. 근데 늙었다고 내쫓더군. 섭섭하시겠습니다. 늙은이는 술을 들이켰습니다. 섭섭하긴. 그 집안 비밀을 다 아는데 말이야. 돌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무슨 비밀 말씀이십니까? 늙은이는 술김에 입을 열었습니다. 30해 전 일이지. 현 정실 되시는 분이 그때는 첩이었어. 그 여자가 본마님을 모함하려고 나한테 시킨 일이 있지. 무슨 일입니까? 산의 옷가지를 본마님 처소에 갖다 놓으라고 했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지. 그리고 그날 밤 본마님이 쫓겨나셨어. 돌쇠는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대감께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못했지. 첩년이 내 식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거든. 나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늙은이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가슴에 멍이 들어 살았네. 착한 본마님을 그렇게 해치다니. 죄를 지은 거지. 돌쇠는 늙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감,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늙은이는 돌쇠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자네는 누군가? 왜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 건가? 돌쇠는 품에서 베넷저고리를 꺼냈습니다.
학과 구름이 수놓아진 베넷적 오리를 늙은이에게 보였습니다. 늙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그날 밤 버려진 아이입니다. 늙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 이제 보니 봄마님을 닮았구나. 그 오똑한 코며 또렷한 눈매가. 늙은이는 돌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어.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늙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가겠네. 이제 늙어서 잃을 것도 없으니 진실을 밝히고 죽겠네. 돌쇠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민경호를 만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대놓고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민참판 댁에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옛 하인이 큰 병에 걸려 죽기 전에 대감을 뵙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경호는 30년을 일한 하인이라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늙은 하인은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경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는 하인을 부축하는 척하며 함께 들어갔습니다. 민경호는 늙은 하인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무슨 할 말이 있다더냐? 늙은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죽기 전에 고할 말씀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30해 전 봄마님께서 쫓겨나신 그날 밤 일입니다. 민경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돌쇠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민경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돌쇠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 얼굴은 몇 해 전 장터에서 본 소년과 똑같았습니다. 민경호는 사랑채 문을 닫으라 명했습니다. 하인들이 물러가고 방 안에는 민경호와 늙은 하인, 그리고 돌쇠만 남았습니다. 민경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돌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저 얼굴은 쫓아낸 본처 심씨를 닮았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늙은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30해 전 그날 밤 현 정실 되시는 분께서 소인을 불러 명하셨사옵니다. 산의 옷가지를 봄마님 처소에 몰래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민경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소인이 시키는 대로 했사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대감마님께서 봄마님을 쫓아내셨사옵니다. 모든 것이 거짓모함이었사옵니다. 민경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돌쇠가 재빨리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민경호는 돌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네? 내 놈은 누구냐? 돌쇠는 품에서 베넷적 오리를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학과 구름이 수놓아진 비단 저고리가 촛불 아래서 빛났습니다. 민경호는 그것을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태어났을 때 입고 있던 옷이라 합니다. 30해 전 한겨울 밤 누군가 저를 도축장 앞에 버렸습니다. 백정 막동이가 저를 주워 키웠습니다. 민경호는 베넷적 오리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대감마님. 돌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막동이 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백정의 자식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대감의 본처 소생이었습니다. 민경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여러분, 이 순간 민경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30해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았던 그였습니다. 본처를 쫓아낸 것도 아이를 잃은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 여기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첩의 농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늙은 하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 정실께서는 소인의 식구들을 죽이겠다 협박하셨사옵니다. 그래서 소인은 입을 다물고 살았사옵니다. 하오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진실을 밝히고자 이렇게 찾아왔사옵니다. 민경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이 천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돌쇠도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감마님,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아비가 자식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이상한 일이냐? 민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어미를 의심했다. 너를 지키지 못했다. 30해 동안 나는 죄인으로 살았다. 하지만 진짜 죄는 진실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구나. 민경호는 이 말을 바닥에 조아렸습니다. 용서해다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동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거친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복수가 능사는 아니란다. 돌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감께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경호는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기회를 다오. 이 못난 아비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다오. 돌쇠는 한참을 민경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십시오. 저를 모함한 자들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대감께서 하실 일입니다. 민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다. 반드시 그리하겠다. 이튿날 새벽, 민경호는 집안 식구들을 사랑채로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현 정실 김씨와 그 소생인 아들 민상진, 딸 민소저가 자리했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마당에 늘어섰습니다. 김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감, 이 새벽에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두 부르셨습니까? 민경호는 대답 대신 손뼉을 쳤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리고 돌쇠가 들어왔습니다. 김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자는 누구입니까? 이자는 내 아들이다. 사랑채가 술렁였습니다. 민상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드님은 제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민경호는 차갑게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는 첩의 소생이다. 이자는 본처 소생이니 적자는 이자다. 김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본처는 30해 전에 쫓겨났고 그 자식도 죽었습니다. 죽지 않았다. 백정 손에서 자랐을 뿐이다. 민경호는 베넷저고리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이것은 내가 직접 지어 입힌 베넷저고리다. 학과 구름 문양은 우리 집안의 표식이다. 김씨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민상진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그것이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경호는 손뼉을 다시 쳤습니다. 늙은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김씨는 그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 내 놈이 어찌 여기 있느냐? 증인이 있다. 민경호가 말했습니다. 이자가 30해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증언할 것이다. 늙은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씨가 사내 옷을 본처 방에 갖다 놓으라 시켰다는 것, 그것이 모함이었다는 것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본마님께서 억울하게 쫓겨나셨구나. 김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상진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잘못하셨다면 용서를 빌겠습니다. 하오나 저와 누이 동생은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민경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그 죄의 열매다. 본처의 자리를 빼앗고 떵떵거리며 살지 않았느냐? 자, 여러분, 이 순간 민상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평생 적자로 살았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첩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관직도 혼처도 모두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재산이나 지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민경호는 돌쇠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네가 적자다. 마땅히 내 뒤를 이어야 한다. 저는 백정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양반의 자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민경호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아비다. 네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아비다. 돌쇠는 한참을 민경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은 막동이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아들로 남고 싶습니다. 민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받아다오. 민경호는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돌쇠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 어미가 가져야 했던 몫이다. 밭 10마지기와 집 한 채의 문서다. 이것이라도 받아서 내 삶을 펴거라. 돌쇠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씨를 돌아봤습니다. 김씨는 바닥에 엎드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평생 지고 사십시오. 민경호가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김씨를 사당에 가두어라. 평생 참회하며 살도록 하라. 하인들이 김씨를 끌고 나갔습니다. 김씨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상진과 민소전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 돌쇠는 민경호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민경호는 돌쇠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 집에 남아다오. 네가 마땅한 적자다. 대감마님, 저는 이미 아버지가 계십니다. 돌쇠는 조용히 손을 빼냈습니다. 민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돌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받아든 밭 문서와 집 문서를 품에 넣고 보따리를 메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양을 떠나 보름을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막동이의 무덤이 있는 그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거운 것은 발이 아니라 가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돌쇠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양반의 아들로 태어났으되 백정의 손에서 자랐고 이제 진짜 아버지를 찾았으되 그 품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기구한 운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초겨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기억했습니다. 아니, 자네가 돌쇠 아닌가? 막동이 아들. 한양 갔다더니 이제야 돌아왔구먼. 돌쇠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천한 백정의 자식을 보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한 사람의 아들을, 아버지를 찾아온 이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돌쇠는 산비탈로 올라갔습니다. 막동이의 무덤은 소나무 아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돌쇠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한 포기씩, 한 포기씩 정성스레 뜯어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무덤이 깨끗해졌습니다.
돌쇠는 품에서 막걸리 한 병을 꺼내 무덤 앞에 부었습니다. 술이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뿌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막동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양반이었고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무덤의 흙을 쓰다듬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여기 계십니다. 이 차가운 땅 아래에 누워 계십니다. 한겨울 밤 얼어 죽어가던 저를 품에 안아주신 분, 천한 백정이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저를 자식이라 부르신 분. 그분이 제 진짜 아버지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돌쇠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밭 10마지기와 집 한 채위 문서입니다. 아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그 사람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이것으로 이 마을에 자리를 잡으려 합니다. 돌쇠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이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겠습니다. 장가도 들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백정이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셨다고.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차게 불었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돌쇠는 그 낙엽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양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가 섞여야 부자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으로 이어진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돌쇠의 말이 옳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물이 피보다 더 진할 때가 있습니다. 정성으로 길어올린 우물물 한 바가지가 차갑게 흐르는 핏줄보다 더 따뜻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돌쇠는 무덤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돌쇠는 일어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이장댁에 들러 반 문서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살고 싶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겠습니다. 이장은 문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막동이가 살던 터에 집을 지으게. 우리가 도와주겠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둥을 마련해주겠다 했고 저 사람은 짚을 얹어주겠다 했습니다. 한때 백정의 자식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돌쇠가 떠돌며 겪은 고생을 들었고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온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름 뒤 작은 초가집이 지어졌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뿐인 작은 집이었지만 돌쇠에게는 궁궐보다 소중했습니다. 막동이가 살던 그 자리,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던 그 터전에 다시 집이 들어선 것입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가 막동이의 무덤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나가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한양에서 하인 노릇만 하다 온 터라 농사일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괭이질을 해야 하네. 씨앗은 이만큼 간격을 두고 뿌려야지. 봄이 왔습니다. 돌쇠는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풀을 메고 물을 주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첫 수확을 했습니다. 보리와 쪽, 콩이 제법 많이 거두어졌습니다. 돌쇠는 첫 수확물을 광주리에 담아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십시오. 광주리를 무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곡식 아라를 비췄습니다. 서투른 솜씨라 많이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곡식 알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돌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이듬해 봄, 마을 처녀 하나가 돌쇠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대장장이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신분 같은 거 따지지 않아요. 당신이 좋아요. 돌쇠와 처녀는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신부의 손을 잡고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인사드리라 했습니다. 신부는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돌쇠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달빛이 무덤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제사상을 차리는 것보다, 높은 비석을 세우는 것보다 아버지가 바라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돌쇠는 아들의 이름을 막동이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그 이름을 짓는가? 돌쇠는 아들을 안고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의 이름입니다. 아이가 자라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돌쇠는 매일 아이를 데리고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얘야, 여기 내 할아버지가 계신다.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내 아비를 키워주신 분이시다. 아이는 무덤 앞에 앉아 흙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돌쇠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겨울 밤 자신이 버려졌던 이야기, 막동이가 자신을 주워 키운 이야기, 함께 떠돌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정이셨단다. 세상 사람들이 천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일을 하셨지. 하지만 할아버지만큼 따뜻한 사람은 없었어.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비도 보고 싶구나. 매일 보고 싶단다. 돌쇠는 아이를 안고 무덤에 기대앉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 자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쇠가 여기 있는 한, 막동이는 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2번 죽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숨이 멎을 때, 또 한 번은 사람들이 그를 잊을 때. 하지만 막동이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가슴 속에, 그리고 이제 손자의 이름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평생 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아이를 키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양의 양반 집안에서는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돌아오라 했지만 돌쇠는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늙어서도 돌쇠는 매일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파 힘들어도, 허리가 굽어 힘들어도 빠짐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앉아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손자가 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올해 농사는 작년보다 나았습니다. 아버지, 제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무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돌쇠는 막동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거친 목소리가, 그 따뜻한 웃음이 바람결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입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신분이 다르더라도 마음으로 이어진 사이.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돌쇠는 양반의 핏줄을 버리고 백정의 아들로 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했지만 돌쇠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입니다. 막동이가 돌쇠에게 쏟은 그 사랑, 돌쇠가 막동이에게 돌려준 그 효심. 그것이 세상 어떤 핏줄보다 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인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